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단백질 3차원 구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유니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위 PDB라는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파트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디스플레이하는 뷰어가 있는데요. 그 뷰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디스턴스나 앵글, 토션 앵글 이런 단백질 구조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그 관계를 거리나 각도 또는 뭐 호인각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백질들의 3차원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되는 소위 2차 구조, 그 중에서 이제 알파 헬릭스 또는 베타 시트 이런 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 창을 열고 유니프로로 가서 유니프로에서 EGF 리셉터를 찾겠습니다. EGF 리셉터, 휴먼 EGF 리셉터를 찾으면 자, 오른쪽에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퀵 메뉴 중에서 여기 스트럭처가 있죠. 이 스트럭처 파트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스트럭처 파트. 스트럭처 파트 이용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화면에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스트럭처 파트에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번 강좌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럭처라는 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특히 tertiary and secondary structure에 대한 3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D 스트럭처는 3차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3차원 구조인데요. 3차 구조하고 3차원 구조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EGF 리셉터의 단백질을 3차원 구조를 사람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규명을 했는데요. 그 규명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3차원 구조를 규명하게 되면 각 원자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각 카본, 나이트로전, 옥시전, 설퍼 이런 원자들의 X, Y, Z 좌표, 3차원 좌표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좌표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DB라는 프로테인 데이터뱅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끝에 이 2는 이제 유로피아는 뜻이고요. 프로테인 데이터뱅크 유럽.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 데이터뱅크 저펜. 그 다음에 RCSB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RCSB에 있는 프로테인 데이터뱅크. 이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EGF 리셉터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1120개였어요. 1120호스파트를 넣어가지고 나온 건데 아미노산의 개수가 1120개인데 스트럭처 파트를 보니까 그 1번부터 1120번까지 다 이제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3차원 구조들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3차원 구조는 25번 아미노산부터 336번까지
또 어떤 거는 337번에서 645번까지. 또 어떤 거는 25번에서 646번까지. 또 695에서 1022까지. 695에서 1022가 꽤 여러 가지 있네요. 696에서 1022.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연구가 됐지만, 이제 어느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된 거는 없고,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뒷부분이 많이 되어 있죠. 696에서 1022까지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695나 696에서 1022까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695에서 1022가 여기 이제 도메인이라는 곳에 가보면, 패밀리 앤 도메인에 가보면 결국은 이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되겠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712니까 712보다 조금 앞에 690 얼마에서부터 979를 좀 넘는 1022까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포함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굉장히 이 제프 리셉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이제 구조를 연구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앞에 이제 요 부분만 또 그 구조한 것도 있고, 이 앞에 부분 더 앞에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제일 많이 연구된 부분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스트럭처로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방법론이 이제 메소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엑스레이, NMR 세 가지로 주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컴퓨터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서부터 3천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지 컴퓨터로 예측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주련 교수님이 이 방면의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테이셔널리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엑스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라는 것은 이제 X선 그 결정학 기술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제 박상현 교수님이 이 부분을 전공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과목, 2학년 2학기 거를 예상하는데 물리화학 시간에 아마 이 단백질 결정학 기술을 아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CT나 뭐 MR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그 신체를 정밀 조사할 때 쓰는 기술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비슷한 기술인데, 핵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카본이나 수소 이런 그 원자들의 핵에 있는 스핀을 이용해서, 뉴클리어 스핀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구조를 연구하는 것을 이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아주 고강도의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그 스핀의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것이, 그걸 이용하면 분자의 구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 과에는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거를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에 이제 여러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 엑스레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엑스레이의 경우는 옆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이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과연 이 구조가 얼마나 정밀하냐. 리졸브 한다는 거는 이제 분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분해능, 우리말로 레졸루션은 이제 분해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위는 이제 앵스트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A하고 이렇게 써있는 건 앵스트롬인데, 앵스트롬은 이제 그 얼마나 되는지 앵스트롬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앵스트롬을 찾으면 우리말은 이제 옹스트롬 이렇게 되네요. 옹스트롬.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옹그스트롬 이렇게도 많이 읽었습니다. 앵스트롬이라고
영어로는 앵스트롬.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앵그스트롬, 옹구스트롬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발음은 앵스트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로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또는 0.1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9승보다 하나 더 작은 10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런 단위를 쓰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옹스트롬은 종종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에서 원자나 분자의 크기, 미생물 구조, 화학결합, 크리스탈의 원자 배열, 전자기 방사선의 파장, 직접 회로의 규모 등을 나타내게 사용된다. 이는 스웨덴의 물리학자 안데르스 요나스 옹스트롬에서 붙여졌다. 그 동그라미 A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로 쓴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화합물에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화학결합이 있을 때 에탄 그러면은 CH3잖아요. CH3 메틸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그럴 때 카본하고 카본 사이의 거리가 약 1.5 앵스트롬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에테인 이렇게 찾으면은 이 CH3가 두 개가 있는 이 에탄인데 에테인 여기서 요 C하고 사이의 거리가 1.554, 53 이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C하고 수소하고 거리의 거리는 약 1.08 옹스트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스트롬 단위로 나타내면 이 원자와 화학 결합을 이루는 원자와 원자의 거리가 1옹스트롬, 2옹스트롬 이 안에다 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나노미터로 표시한다면 1옹스트롬이 이제 0.1 나노미터니까 카본하고 카본 사이의 거리가 0.25 나노미터. C하고 H도 0.1 나노미터. 그러니까 숫자가 1보다 작아지잖아요. 0.1만 이렇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기 편한 거는 이제 1점 얼마, 1.5, 1.3, 1.2, 1.0 이렇게 되면은 유효 숫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논의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엑스레이라고 그랬는데 X선의 파장도 1옹스트롬 전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의 파장이 1옹스트롬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본하고 분자하고 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데는 엑스레이가 적절한 거죠. 감마레이가 되면은 1옹스트롬보다 훨씬 작은 0.1 옹스트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런 거 측정하기엔 적당치 않고 간섭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카본 본드 결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정하는 파장의 파장이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가 돼야 간섭 현상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엑스레이가 상당히 측정하기 편리한 적정한 그런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레졸루션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이 숫자는 분해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1YY9라는 구조는 이제 이제 프리셉트 25번부터 642번을 연구한 건데 엑스레이를 연구한 건데 그때 레졸루션이 2.6 앵스트롬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6 앵스트롬이라면은 이제 이 데이터로는 2.6 앵스트롬 떨어져 있는 두 원자를 이제 식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식별이 가능하고 가깝게 있는 건 식별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아주 고분해능이 되겠죠. 더 가깝게 있는 것도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비율의 그런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숫자인 것 같지만 좀 내려가 보면
1.59도 있어요. 1.59. 1.59라니까 아까 위에 3 이런 거에 비하면 2배 이상 더 그 작은 걸 더 고분해능인 거죠. 여기도 이제 2.0도 있잖아요. 2.0, 2.0, 1.59 이런 것들은 다 나머지들에 비해서 아주 고분해능입니다. 여기 또 1.80도 있고 1.50, 1.52, 2.0 이 정도 되면 2.05, 1.9 이런 것들이 아주 고분해능에 속하는 거죠. 반면에 3.17은 1.5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2배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겨우 이제 식별이 가능한 거니까 훨씬 더 저분해능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이제 구조를 똑같은 부분을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에 똑같은 부위를 가지고 여러 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3차원 구조를 여러 번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구조도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구조도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시퀀스보다 구조 등록이 더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프로테인 데이터뱅크가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젠뱅크는 8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반해서 이 프로테인 데이터뱅크는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숫자가 그 프로테인 데이터뱅크의 억세션 넘버예요. 시퀀스 넘버는 nm 언더스코어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고요. 나머지 세 글자는 이제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POZ 이게 제로가 아니고 5입니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테인 데이터뱅크 인 유럽 이 데이터베이스를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3POZ라는 고유한 억세션 코드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EGF 리셉터의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그 프로테인에다가 컴플렉스 위드 탁 285라는 화합물을 결합시킨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화합물까지 같이 붙어 있는. 근데 그 화합물이 사실은 이니비터예요.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이니비션하는 그런 이제 이니비터를 같이 컴플렉스 넣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이니비터의 SO4는 이제 일종의 솔베이트고요. 솔벤트 같은 이온이고 이거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그런 이온이고 설페이트 밥포의 성분이겠죠. 반면에 이제 이거는 특별히 여기 써 있는 이제 화학식에 해당하는 이 화합물을 합성해서 이 화합물이 EGF 리셉터의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잘 이니비션하는 그런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넣으면은 이 카이네이즈가 액티비티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네이즈는 이 옆에 있는 것처럼 ATP를 ATP의 포스페트를 하나 떼어가지고 이 프로테인은 타이러신에다가 붙여서 포스포타이러신으로 이제 변환시키고 자기 자신은 이제 ADP가 되는 ATP는 ADP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을 이제 촉매하는 효소라고 했습니다. 카이네이즈는 그 효소를 이제 이 화합물이 들어가서 ATP를 밀쳐내고 자기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ATP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3D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